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교과서 249페이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국제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에서 소단원 1번과 2번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소단원 1 국제 갈등과 협력 및 국제사회 행위 주체입니다. 이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는 국제 갈등과 협력의 모습을 이해한다.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를 제시하고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국제 갈등과 협력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국제사회란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상호 교류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갈등과 국제 협력 등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방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독립된 주권을 가진 아주 다양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경쟁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나요? 힘의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의 논리.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의 뜻에 따라, 강대국의 의지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경쟁이 너무 심화되게 되면 아주 극대화되면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쟁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으로는 테러나 전쟁, 분쟁, 시위나 소요 사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는 영토 논쟁, 또 자원, 종교, 민족 등이 있는데요. 영토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도가 일본 땅이냐, 대한민국의 땅이냐 하는 문제로 아직까지도 논쟁 중에 있죠. 이런 것처럼 국제 갈등의 대부분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협력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협력은 또 왜 필요할까요? 어떤 개별적인 국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기후 문제라든가 여기 기아, 빈곤, 질병에 대한 협조체제, 코로나19를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것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병을 극복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협조체제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환경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을 통해서도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국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요. 또는 개별 국가 간의 갈등 문제를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도와줌으로써 조율을 해줌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협력의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양한 협력의 형태가 국가 원수의 만남을 통한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만남을 통한 정상회담은 공식적인 국가 간의 협력이고요.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는 또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국가 간 상호 교류나 상호 이해, 어떤 그런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더 증진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50페이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 주체로는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 NGO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성과 대표성을 지닌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작용 등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정상회담이나 외교, 국교 수립, 조약 체결, 국제기구 설립이나 가입, 동맹 형성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통한 자국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또는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기구 내에서는 그 회원국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 혹은 국제법을 정립함으로써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법,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그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회원국의 그 어떤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체는 비정부기구입니다. NGO. 네. 비정부기구는 옆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공공의 이익을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시민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다 라고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은 어떤 이익이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편적 가치, 보편윤리,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비정부기구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시민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데요.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정의, 사회 정의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인권, 그리고 뭐 환경, 보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편적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결국은 공공의 이익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를 비정부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부기구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무엇입니까? 개별 국가 혹은 개개인의 어떤 이익 추구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범세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구적 차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에 기여한다.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 교과서 250페이지 하단에 검색을 통해 보는 사회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떤 행위 주체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 주체일까요? 방금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국제민간의료구호단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GO, 비정부기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 의료 구호 단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NGO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 엠네스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 엠네스티는 뭐라고 다시 설명드릴 수 있냐면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는 부당하게 보통은 정치범인데요.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제 엠네스티 한국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것이 국제 엠네스티가 설립된 이유,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린피스인데요. 역시 그린피스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메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여기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할까요? 북극곰을 보호한다거나, 기후변화, 그리고 플라스틱 제로, 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NG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251페이지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주요 분쟁 지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요 분쟁 지역이라고 해서, 영토 자원 분쟁 세 가지, 그리고 민족 종교 분쟁 해서 또 3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를 선정하셔서요. 한 가지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선정하셔서 여기 하나를 정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이것이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분쟁지역 명칭은 방금 번호에 있는 그 명칭을 쓰시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뉴스가 많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주요 원인을 뉴스를 한번 읽어보시고 분석해서 써보시고요. 그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등교하실 때 제가 교과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이고요. 252쪽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여기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자, 위 광고에는 남에게 하는 대로 되받게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접어서 이 장면이 어디에 가요? 이 뒤로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사진 속의 군인은 군인은 바깥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만 돌면 결국 이 총구가 어디를 향하게 돼요? 자신의 뒤통수를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 광고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전쟁은 또 전쟁을 낳고 폭력은 다시 또 폭력을 부른다는 그러니까
애초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의미가 잘 와닿으시나요? 세상은 돌고 돌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폭력을 미화하거나 때로는 정당화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폭력도 결국은 그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한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네,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광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화는 사전적으로 인간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로 보는 것은 평화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극적 평화가 무엇이냐 하면 소극적 평화는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분쟁, 테러, 범죄, 폭행처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폭력인데요. 이러한 폭력이 없는 상태는 전체적인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극적인 평화가 있으면 적극적인 평화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소극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느낌적으로 맞습니다. 자, 적극적인 평화가 더 중요한데요. 적극적인 평화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없는 상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대한 설명은 왼편에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가 가지는 어떤 폭력을 말합니다. 그 예는 빈곤이라든가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차별, 그리고 탄압,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적인 폭력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종교나 사상이나 언어나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예술 작품이나 법이나 그리고 대중매체 그리고 교육의 내부에서도 은연중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폭력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사람들의 사고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문화적 폭력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소극적인 평화 상태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견디고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이 우리 등교 수업할 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하단에 더 알아보기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갈등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극적인 평화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루었나요? 이루지 못했나요? 네, 지금 일단은 네, 전쟁이 없는 상태니까요. 네, 소극적 평화는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적, 문화적 폭력, 네, 이 적극적 평화가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소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요? 전쟁이라든가 어떤 분쟁, 전쟁이나 남북 간의 전쟁이나 분쟁을 네,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방지하기 위한 노력.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요즘은 덜하지만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아마도 진짜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네, 이렇게 북한군을 막 괴뢰군, 네, 괴뢰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무서운 막 이런 짐승이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북한 사람들 자체를 우리와 다른 네, 타자화하는 거죠. 타자화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는 정책이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고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이 네,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화는 사전적으로 인간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로 보는 것은 평화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극적 평화가 무엇이냐 하면 네, 소극적 평화는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분쟁, 테러, 범죄, 폭행처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폭력인데요. 이러한 폭력이 없는 상태는 전체적인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극적인 평화가 있으면 적극적인 평화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소극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느낌적으로 맞습니다. 자, 적극적인 평화가 더 중요한데요. 적극적인 평화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없는 상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대한 설명은 왼편에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가 가지는 어떤 폭력을 말합니다. 얘는 빈곤이라든가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차별, 그리고 탄압,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적인 폭력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종교나 사상이나 언어나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예술 작품이나 법이나 그리고 대중매체 그리고 교육의 내부에서도 은연중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폭력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사람들의 사고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 정말로 네, 무서운 이유는 자, 문화적 폭력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소극적인 평화 상태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 폭력을 견디고 당하고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네, 선생님이 우리 등교 수업할 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하단에 더 알아보기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갈등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래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생존을 위협받는 등의 직접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3년여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네, 소극적 평화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네, 이제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지금도 역시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직접적인 전쟁을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는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원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을 이룩하여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할 때, 즉 뭡니까? 직접적인 평화를 실현할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첫째, 평화는 인류 생존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벌어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생존 자체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는 인류 생존의 바탕이 된다. 네, 두 번째는 평화는 국제 정의를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네,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평화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평화가 인류 생존의 바탕이기 때문인데요.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인류가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이유로서 인류 생존의 바탕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 여러분 직접적인 폭력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결되시죠? 자, 두 번째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평화는 국제 정의를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나 인권 문제나 이런 기후 환경 위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과 상통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화를 통해 인류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평화가 없다면 과거 1950년대부터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세계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지고 서로 이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인류의 번영을 같이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실현되어야 인류를 위협하는 어떤 핵 문제든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는 인류의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 내용. 자, 이제 형성평가인데요. 자, 1번.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기역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역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벌써 아셨나요?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이다. 네, 완벽한 설명이죠. 자, 기역은 국제사회에서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자, 이 행위 주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 주권을 가진 개별적인 국가 2개 이상의 국가가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어떤 조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그 국제법상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갖는 조직, 국제기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요약해서 NGO도 있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3가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NGO, 비영리가 아니고 비정부 기구, 이렇게 3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역과 니은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역은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없고 각 나라의 주권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평화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기역과 니은 한 번 더 뒤에 볼게요. 자, 니은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 이를테면 사회 경제적 억압이나 사회 경제적 억압은 무엇이었나요? 지적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중에 사회 경제적 억압은 구조적 폭력이 되겠네요. 자, 사회 경제적 억압이나 그 어떤 신체적 고통이 없는 신체적 고통이 없는 상태의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역을 넘어서 니은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 네,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은 무엇인가요? 기역은 소극적 평화. 그렇죠. 소극적 평화가 될 것이고요. 자, 니은은 무엇일까요? 자,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무엇을 함께 지향해야 돼? 적극적 평화를 함께 지향해야겠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네, 251쪽에 스스로 탐구하기에서 자, 위에 그 제시된 분쟁 지역 중에 하나를 정해서 아래에 있는 그 표를 완성하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검사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할 때 제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